사장님, 오늘도 유골함 30개 주세요. 조용한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매일 새벽 6시 빨간 벽돌집에 사는 72세 김정희 할머니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유골함을 30개씩 사간다는 것이다. 한 달째 이어지는 기묘한 풍경에 동네 사람들은 술렁거렸다. 유골함을 한 달 동안 1000개나 샀다며? 혹시 연쇄 살인범 아니야? 집안에 시체를 쌓아뒀대. 맞아요.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집 주변에서 이상한 시체 썩는 냄새 같은 게 난다고 하던데요. 그 순간부터 동네 전체는 극도의 불안에 휩싸였다. 수군대는 이웃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뒷말을 키워갔고 작은 소문은 순식간에 괴담이 되어 퍼져나갔다. 온 마을이 술렁이며 공포에 휩싸이던 그때 경찰과 기자들까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따봉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의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저번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인천에 사시는 김정옥님, 미국 시카고에 사시는 손자청 5196님,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골목길에 김정희의 발걸음이 또각또각 울려 퍼집니다. 72살의 할머니치고는 꽤나 바른 걸음걸이로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해내야 한다는 듯 서둘러 걸어갑니다. 정희의 손에는 낡은 검은색 지갑이 꽉 쥐어져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걸어서 향하는 곳은 동네 끝자락에 자리한 장례용품점입니다. 벌써 한 달째 계속되고 있는 일상이었습니다. 골목길 양쪽으로 늘어선 낡은 주택들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정의의 길을 희미하게 비춰줄 뿐 주변은 고요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정의의 마음만큼은 결코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와 찬 공기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정의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새겨져 있었지만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의지도 엿보였습니다. 장례용품점 앞에 도착한 정희는 아직 문을 열지 않은 가게 앞에서 가만히 기다립니다. 시계를 보니 정확히 새벽 6시.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정희를 위해 사장도 이제는 일찍 가게를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부탁드려요. 정희가 조용한 목소리로 인사합니다. 언제나 예의 바르고 정중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장례용품점 사장 이상돈이 가게 문을 열며 나타납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대량 주문에 기뻐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같은 수량을 같은 시간에 주문하는 정의의 모습이 점점 기이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오늘도 30개죠? 상돈이 인사를 건네지만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경계심이 섞여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정희가 가져간 유골함만 해도 900개가 넘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지갑을 꺼냅니다. 늘 그래왔듯이 현금으로 계산을 마치려고 합니다. 묵직한 지폐 뭉치에서 정확한 금액을 꺼내는 정희의 손길은 익숙했습니다. 상도는 유골함들을 포장하면서도 계속해서 정희를 관찰합니다. 70이 넘은 할머니 혼자서 매일 30개씩 유골함을 가져가다니 도대체 무슨 일에 쓰는 것일까요? 상돈의 머릿속에는 온갖 의심과 추측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실례지만 이 유골함들을 어디에 쓰시는 건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상돈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하지만 정희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제가 필요해서 그럽니다. 정희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짧게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무거운 상자를 혼자서 끌고 가려고 애씁니다. 30개의 유골함이 들어있는 상자는 상당한 무게였지만 정희는 누구의 도움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너무 무겁잖아요. 상돈이 도와주려고 하자 정희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합니다. 괜찮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 일은 반드시 자신이 직접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상돈은 어쩔 수 없이 물러서며 정희가 무거운 상자를 끌고 가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정희가 상자를 끌고 골목 안쪽으로 사라져갑니다. 구부정한 등 뒤로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였습니다. 상돈은 가게 앞에 서서 정희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봅니다. 이때 마침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 박순자가 상돈에게 다가옵니다. 순자는 평소에도 동네 소문에 밝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상한 일이나 특이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습니다. 사장님, 저 할머니 말이야. 혹시 뭘 하시는 분인지 아세요? 매일 이 시간에 보이던데. 순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어봅니다. 상돈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매일 유골함만 사가시니까. 그것도 상당한 양을요. 유골함을요? 매일요? 몇 개씩이나 사가시는데요? 순자의 눈이 번뜩입니다.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30개씩이요. 벌써 한 달째 계속. 세상에, 한 달 동안 30개씩이면. 순자가 입을 크게 벌립니다. 빠른 계산으로 거의 1000개에 가까운 유골함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이는 분명히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저 할머니 집에는 유골함이 1000개나 있다는 얘기네요? 도대체 뭘 하시려고? 상돈도 이제야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매일매일의 주문에만 신경 쓰느라 전체적인 규모를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유골함을 한 사람이 구매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대체 무슨 일에 쓰시는 건지. 순자는 이미 머릿속으로 온갖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들은 대부분 불길한 것들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이 떠오릅니다. 혹시 저 할머니 뭔가 이상한 일을 꾸미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순자가 말을 흐립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상돈의 얼굴도 점점 굳어집니다. 이상한 일이라니 그게 무슨 의미세요? 글쎄요. 유골함을 1000개씩이나 사면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순자의 말에 상돈도 점점 불안해집니다. 정말로 정희가 뭔가 문제가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더 심각한 일에 연루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무래도 좀 이상해요.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상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미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소문내서 이 이야기를 퍼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볼게요. 저 할머니에 대해서 뭔가 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순자가 이미 흥미진진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미스터리한 이야기는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최고의 화제거리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도 함부로 소문내지는 마세요. 혹시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 상돈이 조심스럽게 당부하지만 순자의 눈빛을 보니 이미 늦은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이미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퍼뜨릴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상돈은 순자가 떠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골목 안쪽을 바라봅니다.
정의가 사라진 그 길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많은 유골함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위해 쓰이고 있는 것일까요? 바람이 살짝 불어와 상돈의 머리카락을 흔듭니다. 새벽에 찬 공기 속에서 뭔가 섬뜩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상돈은 무의식적으로 몸을 떨며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편 정희는 무거운 상자를 끌고 자신의 집까지 도착했습니다. 낡은 단독주택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정희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도 엿보입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정희 혼자 살고 있는 이 집에는 늘 고요함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매일 해야 할 소중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유골함들을 정성스럽게 안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는 상자를 열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일과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순자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라집니다. 장례용품점에서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가슴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단골 미용실이었습니다. 미용실만큼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곳도 없었으니까요. 원장님, 큰일 났어요. 순자가 미용실 문을 벌컥 열며 들어섭니다. 미용실 원장 최영숙이 놀라며 고개를 돌립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손님은 없었지만 순자의 급한 표정을 보니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순자야? 그렇게 급하게 뛰어와서. 김정희 할머니 말이야. 그 할머니가 매일 새벽마다 유골함을 30개씩 사간다는 거야. 영숙의 손에서 빗이 떨어집니다. 유골함을 30개씩 매일 산다니 이건 정말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뭐라고? 유골함을? 매일? 응. 장례용품점 사장이 직접 말했어. 벌써 한 달째라고 하더라고. 영숙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한 달이면 거의 1000개가 넘는 유골함입니다. 도대체 혼자 사는 할머니가 그 많은 유골함을 왜 사는 것일까요? 세상에. 그럼 정희 할머니 집에는 유골함이 1000개나 있다는 얘기네. 그러게 말이야. 나도 소름이 돋더라고. 혹시 뭔가 무서운 일을 하는 건 아닐까?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마치 누군가 엿듣고 있을까봐 걱정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영숙도 이제 진지해집니다. 평소에 순자가 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과장이 섞여 있었지만 이번 이야기는 뭔가 달랐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희 할머니가 뭔가 이상한 일을 할 뿐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더 무서운 거잖아. 평소에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면 순자가 말을 흐립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영숙의 얼굴도 점점 굳어집니다. 이때 미용실 문이 열리며 동네 아주머니 한명숙이 들어옵니다. 명숙은 이 동네에서 가장 정보통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명숙이 모르는 것은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어머, 명숙아 잘 왔다. 우리 지금 정희 할머니 얘기하고 있었어. 순자가 반가워하며 명숙을 맞이합니다. 명숙이라면 정희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희 할머니요? 무슨 일이 있어요? 명숙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묻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방금 전 들은 이야기를 명숙에게 전해줍니다. 유골함을 매일 30개씩 산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명숙이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곧 무언가 생각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요즘 정희 할머니 집 근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얘기를 들었어. 이상한 냄새? 순자와 영숙이 동시에 물어봅니다. 명숙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옆집 사는 박기철 씨가 그러는데 며칠 전부터 정희 할머니 집 쪽에서 뭔가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야. 썩는 냄새요? 영숙이 얼굴을 찡그립니다. 썩는 냄새라고 하면 보통 좋지 않은 일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냥 썩는 냄새가 아니야. 마치 뭔가 오래된 것이 썩어가는 것 같은 역한 냄새라고 하더라고. 그것도 바람이 불 때마다 계속. 명숙의 말에 순자와 영숙의 얼굴이 더욱 굳어집니다. 유골함을 1000개나 사고 집 근처에서는 썩는 냄새까지 난다니. 이 모든 것을 연결해 보면 뭔가 섬뜩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혹시 정희 할머니가 뭔가 무서운 일을 하는 건 아닐까?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차마 입으로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때 미용실 밖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옵니다. 동네 이장인 정만수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만수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만수가 미용실 안으로 들어오며 숨을 헐떡입니다. 이장님, 무슨 일이세요? 영숙이 놀라며 물어봅니다. 만수가 잠시 숨을 고르고는 입을 엽니다. 김정희 할머니 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장례용품점 사장이 직접 구청에 신고를 한 거예요. 새 아주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이 문제를 경찰서에 넘겼다고 해요. 오늘 오후에 경찰이 출동할 예정이래요. 만수의 말에 미용실 안이 순간 조용해집니다. 경찰까지 출동한다니 이제는 정말 큰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정희 할머니가 정말로 뭔가 나쁜 일을 한 거예요? 명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만수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상한 건 사실이죠. 혼자 사는 할머니가 유골함을 1000개나 사다니. 순자가 갑자기 손뼉을 칩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정희 할머니 집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들이요? 만수가 관심을 보입니다. 순자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며칠 전에 그 집 앞에서 고양이 여러 마리가 죽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얘기도 있었고, 영숙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저도 들었어요. 밤중에 뭔가 끌리는 소리가 계속 난다고. 명숙이 소름 끼친다는 듯 몸을 떱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럼 정말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만수의 표정도 점점 심각해집니다. 단순한 오해나 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장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영숙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만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합니다. 일단 경찰 조사를 기다려봐야겠어요. 함부로 추측하거나 소문을 퍼뜨리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이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미용실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순식간에 동네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이때 미용실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상하긴 했어. 근데 그 썩는 냄새 말이야.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바로 박기철의 것이었습니다. 명숙이 재빨리 밖으로 나가서 기철을 불러드립니다. 기철 씨, 잠깐만요. 정희 할머니 집 냄새 얘기 좀 더 자세히 해주세요. 기철이 미용실 안으로 들어오며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냄새요? 아, 그거 말씀이세요. 사실 저도 며칠 더 확인해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뭐가 이상한데요? 순자가 급하게 묻습니다. 기철이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게 처음에는 정희 할머니 집에서 나는 냄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옆 빈집에서 나는 냄새더라고요. 빈집에서요? 만수가 되묻습니다.
기철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 집 뒤쪽에 음식물 쓰레기가 며칠째 방치되어 있었어요. 썩어서 냄새가 난 거였죠.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미용실 안이 순간 조용해집니다. 썩는 냄새가 정희 할머니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난 것이었다니 모든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럼 냄새는 정희 할머니랑 상관없는 거네요? 영숙이 확인하듯 묻습니다. 기철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완전히 제가 착각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은 퍼져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유골함을 1000개나 산다는 사실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장례용품점 사장 상도는 경찰서에서 신고 접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정희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상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상해요. 혼자 사는 할머니가 매일 유골함을 30개씩 상돈이 경찰관에게 다시 한번 설명했었습니다. 경찰관도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정말로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전체가 술렁이고 있었고 정희에 대한 온갖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정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경찰이 정희의 집에서 발견하게 될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평온했던 동네에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빨간 경광등이 번쩍번쩍 돌아가며 골목길을 밝히고 순찰차 2대가 정희의 집 앞에 멈춰섭니다. 저기 경찰차다. 누군가의 외침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창문 너머로 내다보던 사람들도 집 밖으로 나와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구경하려고 합니다. 경찰차에서 내린 경찰관 3명이 정희의 집을 바라봅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뭔가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정혜 씨 계십니까? 경찰관 한 명이 큰 소리로 부릅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창문들도 모두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서 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김정혜 씨,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경찰관이 다시 한번 소리칩니다. 이번에는 집 안에서 작은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발걸음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더니 현관문이 조금씩 열립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정희가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밉니다. 평소보다 훨씬 초췌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고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차 왔습니다. 들어가서 얘기해도 될까요? 경찰관이 정중하게 말합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들어오세요. 정희가 문을 열자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현관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이상한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향이었습니다. 진한 향 냄새가 집 전체에 가득했습니다. 마치 절이나 영정 앞에서 맡을 수 있는 그런 냄새였습니다. 이 냄새는 경찰관 한 명이 중얼거립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안내합니다. 거실로 들어선 경찰관들의 눈이 커집니다. 거실 한쪽 벽면에 유골함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한 크기의 유골함들이 마치 전시품처럼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유골함인가요? 경찰관이 놀라며 묻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찰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합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이 집에는 수많은 유골함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방도 봐도 될까요?
경찰관이 허락을 구합니다. 정희는 잠시 주저하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경찰관들이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안방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벽면을 따라 유골함들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각각의 유골함 앞에는 작은 국화꽃이 놓여 있고 향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납골당 같네요. 경찰관 한 명이 감탄하듯 말합니다. 정말로 집 전체가 거대한 납골당을 방불케 했습니다. 작은 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엌을 제외한 모든 공간이 유골함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략 계산해봐도 수백 개는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김정혜 씨, 이 유골함들은 다 뭡니까? 경찰관이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정희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대답합니다. 제가 모신 분들입니다. 모신 분들이라고요? 경찰관이 되묻습니다. 정희의 대답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외로운 분들을 모셨습니다. 정희의 말에 경찰관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합니다. 외로운 분들을 모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동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경찰차를 보고 온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터진 것 같아. 정희 할머니가 정말로 이상한 일을 했나 봐. 유골함을 1000개나 샀다면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창문 너머로 들려옵니다. 정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집니다. 김정혜 씨, 이 유골함들 안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경찰관이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정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경찰관이 가장 가까운 유골함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립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뭔가 무거운 것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열어봐도 될까요? 경찰관이 다시 한번 허락을 구합니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유골함의 뚜껑을 엽니다. 다른 두 경찰관도 긴장한 채로 지켜봅니다. 정희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경찰관들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안에는 뼈가루나 유골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얀 천이 정성스럽게 접혀서 들어있었고 그 위에 말라비틀어진 국화꽃 몇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 한 장이 보였습니다. 경찰관이 종이를 꺼내서 펼쳐봅니다. 거기에는 정희의 손글씨로 이름 한 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수.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향년 72세. 경찰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합니다. 무연고 사망자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다른 것도 열어봐도 될까요? 경찰관이 묻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번째 유골함을 열어봅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얀 천과 국화꽃, 그리고 박순덕, 무연고 사망자, 향년 65세라고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든 유골함이 똑같았습니다. 실제 유골은 들어있지 않았지만 각각 한 사람의 이름과 나이가 적힌 위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정혜 씨,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경찰관이 진지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이분들은 아무도 찾지 않은 분들입니다.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무연고로 돌아가셔서 화장터에서 방치되거나 처리되어 버린 분들. 경찰관들이 숙연해집니다. 이제야 상황이 어느 정도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이 생전에 그런 일을 담당했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들을 처리하는 일을요. 정희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남편은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은 채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분들을 보면서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분들을 위해 뭔가 해드리고 싶다고. 경찰관들이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오지만 집안은 숙연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 이렇게라도 추모하고 있는 겁니다. 정희가 유골함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실제 유골은 없지만 적어도 이름이라도 불러드리고 향이라도 피워드리고 싶었습니다. 경찰관들이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것은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숭고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오해와 의심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경찰관 한 명이 감탄하며 말합니다.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정희의 겸손한 대답에 경찰관들이 더욱 감동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 밖에서 더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오해는 더욱 커져가고 있었고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집 밖의 소동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경찰이 정희의 집에서 나오자 사람들이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아직 상황을 정리하는 중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경찰관님, 안에서 뭘 발견하셨어요? 정말로 유골함이 있었나요? 살인사건인가요? 사람들의 질문이 빗발쳤지만 경찰관들은 조사 중입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호기심과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이때 멀리서 취재진들이 몰려옵니다. 누군가가 언론에 제보를 한 것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과 방송국 차량들이 골목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저기 기자들이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건가? 동네 사람들이 더욱 흥분합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기만 했던 이 작은 동네에 갑자기 이런 큰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취재를 시작합니다. 마이크를 든 리포터가 카메라 앞에 서서 현장 상황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저는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리포터의 목소리가 동네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이 카메라 주변으로 몰려들어 구경합니다. 72세의 김모 할머니가 한 달 동안 유골함 1000여 개를 구매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기자의 보도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유골함 1000여 개라는 숫자가 더욱 구체적으로 전달되면서 사람들의 공포감이 더욱 커집니다. 정말로 1000개나? 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박순자가 기자에게 다가갑니다. 텔레비전에 나갈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기자님, 저 정희 할머니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요. 순자가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기자가 관심을 보이며 마이크를 순자에게 향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 할머니가 매일 새벽마다 유골함을 사러 다녔어요. 그것도 30개씩이나요. 순자의 증언이 카메라에 담깁니다. 이제 전국 시청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서 이상한 냄새도 났었고 밤마다 뭔가 끌리는 소리도 들렸다고 해요. 순자가 점점 흥분하며 말합니다. 사실과 추측이 뒤섞인 내용이었지만 기자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 적습니다. 미용실 원장 영숙도 인터뷰에 참여합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장례용품점 사장이 직접 확인해 줬거든요. 영숙의 증언이 이어집니다. 매일 30개씩 한 달 동안이면 정말 1000개가 넘잖아요. 보통 사람이 그럴 이유가 있겠어요?
동네 이장 정만수도 기자들에게 둘러싸입니다. 저희도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얌전하신 분이었는데 만수가 당황스러워하며 대답합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더 자극적인 내용을 찾기 위해 질문을 이어갑니다. 혹시 연쇄살인이나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기자의 질문에 동네 사람들이 더욱 술렁입니다. 연쇄살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분위기가 더욱 험악해집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중얼거립니다. 유골함을 1000개나 사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뭔가 무서운 일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의 추측이 점점 더 과격해집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져나갑니다. 이때 정희가 집 앞으로 나옵니다. 장 보러 나온 것이었는데 집 앞에 몰려든 기자들과 구경꾼들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저기 할머니다. 김정희 할머니가 나왔어. 사람들이 정희를 발견하고 소리칩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정희를 향합니다. 기자들이 정희에게 달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댑니다. 할머니, 유골함을 왜 그렇게 많이 사셨나요? 혹시 누군가를 해치신 건 아닌가요? 무슨 목적이었나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정희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합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저는 정희가 말을 더듬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개인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집안에 정말로 유골함이 1000개나 있나요? 기자가 계속 추궁합니다. 정희는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때 동네 사람들이 정희를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이상하다 했어. 뭔가 숨기는 게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무서워서 어떻게 같은 동네에 살아.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집니다. 정희는 점점 더 위축됩니다. 할머니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경찰이 더 철저히 조사해야 해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길인데 어떻게 해요? 주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격해집니다. 정희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억울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비난하는 것일까요? 저는 나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묻혀서 잘 들리지 않습니다. 기자가 정희에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신 건가요?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들을 위한 추모라고 말하면 이해해 줄까요? 아니면 더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저는 외로운 분들을 위해서. 정희가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더 큰 소리로 웅성거립니다. 외로운 분들? 그게 무슨 소리야? 또 이상한 소리 하네.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사람들의 반응이 더욱 적대적으로 변합니다. 정희는 더 이상 설명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인 채 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정희를 막아섭니다. 할머니,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어요. 기자의 말에 정희는 더욱 당황합니다. 도망간다는 것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일까요? 정희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는 순간 밖에서는 더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역시 뭔가 숨기는 게 있어. 죄가 없으면 당당하게 말하지. 경찰이 더 강하게 수사해야 해. 사람들의 목소리가 집 안까지 들려옵니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이 선의로 하고 있던 일이 왜 이렇게 오해받는 것일까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희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서 속삭입니다. 여보, 제가 잘못한 걸까요? 하지만 남편의 사진은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따뜻한 미소만이 정희를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의 취재가 계속되고 있었고 사람들의 추측과 비난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희에 대한 오해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유골함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계속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정희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 갔습니다. 저녁 6시, 동네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계속된 취재와 소동으로 인해 사람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기자들은 여전히 정희의 집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주민들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거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정희의 집에서 발견된 유골함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오후에 간단히 몇 개만 확인해 봤지만 모든 유골함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김정희 할머니가 말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팀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말합니다. 무연고 사망자 추모라고 하지만 정말로 유골함 안에 시신이 없는지 확실히 해야 해요. 다른 경찰관이 동의합니다. 주민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계속 추궁하고 있으니까요. 수사팀은 다시 정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법의학 전문가와 감식팀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모든 유골함을 정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찰차가 다시 정희의 집 앞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과 주민들이 몰려듭니다. 경찰이 다시 왔어.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왔네. 정말 큰일이 터진 거야.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집니다. 이번에는 오후보다 훨씬 더 많은 장비와 인력이 동원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찰관들이 정희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김정혜 씨,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정희가 문을 엽니다. 오후 내내 계속된 소동으로 인해 매우 지쳐 보였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많이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정희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해서요. 들어가겠습니다.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법의학 전문가도 함께였습니다. 김정혜 씨, 모든 유골함을 하나씩 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팀장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후에 몇 개만 확인했는데 전체를 다 조사해야겠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입니다. 자신이 정성스럽게 모셔둔 위패들이 하나하나 뒤져지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가 각각의 유골함을 체계적으로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모든 과정이 사진으로 기록되고 내용물도 꼼꼼히 확인되었습니다. 첫 번째 유골함, 하얀 천과 국화꽃, 그리고 김영수, 무연고 사망자, 향년 72세라고 적힌 위패. 두 번째 유골함, 마찬가지로 천과 꽃, 박순덕, 무연고 사망자, 향년 65세의 위패.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든 유골함이 똑같았습니다. 실제 유골이나 시신은 전혀 없었고 오직 정희가 손수 만든 위패들만 들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뭔가 큰 걸 발견한 건 아니야? 박순자가 안절부절 못합니다. 혹시 정말로 시체들이 나오는 건 아닐까?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
유골함이 1000개나 되는데 영숙도 불안해합니다. 이때 집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것 봐. 법의학 전문가의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뭔가 발견됐나 봐.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사람들이 더욱 흥분합니다. 기자들도 카메라를 준비하며 대기합니다. 하지만 집안 상황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법의학 전문가가 놀란 이유는 끔찍한 발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위패들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졌네요. 전문가가 감탄하며 말합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직접 써서 만드신 거군요. 수사팀장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말로 추모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수백 개의 유골함을 모두 확인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났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도대체 안에서 뭘 하는 거야? 이렇게 오래 걸리면 정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경찰이 증거를 찾고 있는 게 틀림없어. 사람들의 추측이 점점 더 과격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집안에서 경찰관 한 명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냅니다. 뭘 발견하셨어요? 정말로 시체가 있었나요? 할머니가 뭘 한 거예요? 경찰관이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킵니다. 잠깐만요. 정확한 발표는 조사가 끝난 후에 하겠습니다. 그럼 뭔가 발견된 건가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댑니다.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경찰관의 애매한 대답에 사람들은 더욱 확신합니다. 분명히 뭔가 큰 게 발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정희 할머니가 정말로 무서운 일을 한 거야. 연쇄살인범이 틀림없어. 사람들의 비난이 더욱 거세집니다. 아직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미 정희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여전히 조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유골함을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처음과 동일했습니다. 모든 유골함에는 실제 유골이나 시신이 없었고 오직 정희가 정성스럽게 만든 위패들만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법의학 전문가가 마지막 유골함을 닫으며 말합니다. 이 모든 위패를 혼자서 만드셨다니. 수사팀장이 정희를 바라봅니다. 이제야 정희가 하고 있던 일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혜 씨, 이 모든 분들의 이름을 어떻게 알게 되신 건가요? 정희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제 남편이 시청에서 무연고 사망자 처리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때 기록해둔 자료들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맡겼습니다. 정희가 서랍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냅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무연고 사망자들의 이름과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라도 추모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숙연해집니다. 이것은 범죄가 아니라 숭고한 헌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합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이 놀라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의에 대한 오해가 풀릴 수 있을까요? 밤 9시 드디어 경찰관들이 정의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시체가 나왔나요? 할머니가 뭘 한 거예요? 수사팀장이 사람들 앞에 섭니다. 표정이 오후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스러운 기색은 없었고
오히려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여러분,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팀장의 목소리가 동네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립니다. 김정혜 씨의 집에서 발견된 유골함들에는 실제 유골이나 시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예상과 다른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가 들어 있었나요? 박순자가 급하게 묻습니다. 각각의 유골함에는 무연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위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팀장이 계속 설명합니다. 김정혜 씨는 아무도 찾지 않는 무연고 사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이런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번집니다. 자신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요? 동네 이장 정만수가 되묻습니다. 네, 가족이나 연고자가 없어서 무연고로 처리된 분들을 말입니다. 팀장이 자세히 설명합니다. 김정혜 씨의 남편분이 생전에 시청에서 그런 업무를 담당하셨다고 합니다. 이때 정의가 집에서 나옵니다. 오랜 조사로 인해 매우 지쳐 보였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정의를 바라봅니다. 오후까지만 해도 의심과 비난의 시선이었는데 이제는 그 시선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직접 말씀해 주세요. 기자가 마이크를 건네줍니다. 정의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제 남편 김도수는 시청 보건과에서 일했습니다. 정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무연고 사망자 처리 업무를 담당했었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듣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그 일이 너무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정의가 눈물을 훔치며 계속합니다. 가족도 없고 아무도 찾지 않는 분들이 그냥 번호로만 불리다가 사라져버리는 걸 보는 게 정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어떤 분들은 노숙자였고 어떤 분들은 홀로 사시다가 돌아가신 독거노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집니다. 남편은 그분들을 그냥 번호로 부르는 게 싫었대요. 모두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고 아버지고 어머니였을 텐데. 정의가 잠시 말을 멈춥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 말을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했어요. 언젠가는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다고. 정의가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남편 도수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 대신 그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의가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말합니다. 매일 30분씩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리고 위패를 만들어서 모시고 향도 피워드리고. 사람들이 숙연해집니다. 이제야 정의가 하고 있던 일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분들이에요. 정의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죽어서도 아무도 찾지 않고 제사도 지내주지 않고 이름도 불러주지 않는 정의가 흐르는 눈물을 닦습니다. 그래서 제가라도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리고 싶었어요. 미용실 원장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자신이 얼마나 정의를 오해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영숙이 정의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입니다. 저희가 오해해서 정말 죄송해요. 박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 내내 정의를 의심하고 비난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할머니. 순자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할머니가 이런 좋은 일을 하고 계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정의에게 다가옵니다. 모두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일을 혼자서 하고 계셨다니.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사람들의 사과가 이어집니다. 정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정의의 너그러운 마음에 사람들이 더욱 감동합니다. 이때 기자가 다시 질문합니다. 할머니,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신다고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정의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합니다. 말해봤자 이해해 주실 분이 없을 것 같았어요. 정의의 솔직한 대답에 사람들이 더욱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조용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의가 계속 말합니다. 누구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니까요. 수사팀장이 정의에게 다가갑니다. 할머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팀장의 진심 어린 말에 정의는 당황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팀장이 되묻습니다. 네. 사람이 죽으면 누군가는 기억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의의 단순하면서도 깊은 말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습니다. 이때 한명숙이 궁금한 것을 묻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유골함을 매일 30개씩 사신 이유가 있나요? 정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의가 낡은 노트를 보여줍니다. 남편이 20년 동안 기록해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약 1000개의 유골함이 필요하셨던 거군요. 팀장이 이해한다는 듯 말합니다. 네. 한 분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모시고 싶었어요. 정의의 말에 사람들이 또 한 번 감동받습니다. 약 1000명의 무연고 사망자들. 이들을 위해 정의는 매일 새벽마다 유골함을 사러 다녔던 것입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이런 일을 혼자서 하시다니.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사람들의 찬사와 사과가 계속 이어집니다. 정의는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정의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냥 남편의 마음을 이어받은 것 뿐이에요. 정의가 남편의 사진을 다시 바라봅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분명히 이런 일을 했을 거예요. 정의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집니다. 이제야 정의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카메라를 정리하며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방식으로 보도하겠습니다. 기자도 정의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숭고한 뜻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정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조용히 하고 싶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정의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지만 사람들은 쉽게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정의의 이야기가 주는 감동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10시, 동네 전체가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정의의 진실이 밝혀진 후 사람들의 마음에는 깊은 감동과 함께 부끄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정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오후 내내 정의를 의심하고 비난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자신이 얼마나 정의를 오해했는지,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숭고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저는 괜한 의심만 했어요. 미용실 원장 영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의에게 다가가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저도 정말 미안해요, 할머니. 영숙의 목소리도 울먹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할머니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 게 저였어요. 한명숙은 아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명숙이 정의의 손을 잡고 흐느낍니다.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할머니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정의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당황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릎까지 꿇으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들 일어나세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정의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려고 합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누구나 의심하게 되죠. 정의의 너그러운 마음에 사람들은 더욱 눈물을 흘립니다. 이때 수사팀장이 팀원들과 함께 정의 앞에 일렬로 섭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여 묵념을 시작합니다. 무연고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팀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릅니다. 다른 경찰관들도 모두 차렷 자세로 서서 묵념에 동참합니다. 이런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씩 따라합니다. 기자도 카메라를 내려놓고 묵념에 참여합니다. 촬영 스태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간 동네 전체가 고요해집니다. 오직 바람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릴 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한 마음으로 묵념을 올립니다. 1분, 2분, 3분이 지났습니다. 누군가 먼저 시작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묵념을 마쳤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수사팀장이 정의에게 다가가 진심 어린 존경을 표합니다. 저도 이런 일을 처음 봅니다. 할머니 같은 분을 말이에요. 다른 경찰관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팀장의 제안에 정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정의의 겸손한 태도에 경찰관들이 더욱 감동받습니다. 이때 기자가 정의에게 다가옵니다. 오후에 준비했던 기사 원고를 꺼내서 찢어버립니다. 할머니, 제가 오늘 쓴 기사 제목이 이거였어요. 기자가 찢어진 종이를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유골 모으는 괴이한 노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기자가 고개를 숙입니다. 새로 쓰겠습니다. 버려진 영혼들의 마지막 어머니라는 제목으로요. 기자의 말에 정의는 당황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조용히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기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할머니의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동네 이장 정만수도 동의합니다. 맞아요, 할머니. 이런 일은 숨겨둘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정의는 여전히 거부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저는 그냥 조용히 할 일만 하고 싶어요. 정의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사람들이 아쉬워합니다. 할머니, 그래도 저희가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박순자가 간절하게 말합니다. 향이라도 같이 사드릴게요. 국화꽃도 가져다 드리고. 정말 괜찮습니다. 정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마음만 받을게요. 정의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더 하고 싶었지만 정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정의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유골함들이 놓인 거실로 향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벌어진 일들이 마치 꿈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의심과 비난, 경찰의 조사, 그리고 마지막에 밝혀진 진실. 정의는 남편 도수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어요. 정의가 영정을 바라보며 속삭입니다.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정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어 했던 일을 제가 이어가고 있어요. 정의가 향을 꺼내서 피우기 시작합니다. 진한 향 냄새가 집안에 퍼져나갑니다. 한 분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모셨어요. 정의가 하나하나의 유골함을 바라봅니다. 각각에는 무연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수, 박순덕, 이철호, 최은숙. 정의는 그 이름들을 하나씩 조용히 불러봅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집니다. 제가 매일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향도 피워드리고 국화꽃도 올려드릴게요. 정희가 유골함들 앞에 국화꽃을 하나씩 놓기 시작합니다. 오늘 새로 받은 유골함 30개에도 마찬가지로 꽃을 올려줍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정희의 이야기가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야.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앞으로는 할머니를 도와드려야겠어. 사람들의 대화가 골목길에 흩어져 들려옵니다. 정희는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이런 소리들을 들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해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도 편히 쉬어요. 정희가 남편의 영정에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저는 계속할 거예요. 끝까지. 향연기가 천천히 올라가며 정희의 다짐을 하늘로 전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가지만 정희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오늘 하루의 시련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의미를 찾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정희가 있는 한 누군가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흘 후 정희의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기자가 약속대로 버려진 영혼들의 마지막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고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관악구청에는 하루에 수백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희를 도와달라는 시민들의 요청이었습니다. 정희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시다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할머니를 도와주세요. 무연고 사망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추모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구청장 이승호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해 봅시다. 회의실에는 복지과장, 보건과장, 기획과장이 모였습니다. 시민들의 요청이 너무 많습니다. 복지과장이 쌓여있는 민원 서류를 보여줍니다. 정희 할머니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과장도 동의합니다. 무연고 사망자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도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구청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정식으로 추모 공간을 만드는 게 어떨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기획과장이 찬성합니다. 구청 안에 무연고 영령 추모당을 만들어서 정희 할머니를 명예관리인으로 모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악구 무연고 영령 추모당 설립이 결정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구청 직원들이 정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구청에서 왔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자 복지과장이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정희가 궁금해합니다. 할머니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복지과장이 공문을 꺼내 보여줍니다. 구청에서 무연고 영령 추모당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희의 눈이 커집니다. 추모당이요? 네, 할머니가 하고 계신 일을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복지과장이 자세히 설명합니다. 제대로 된 추모 공간을 만들어서 할머니의 모든 분들을 그곳으로 모시고 할머니께서는 명예관리인이 되어주세요. 정희는 잠시 망설입니다. 자신이 조용히 하고 싶었던 일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고맙지만 저는 제 몫을 다했을 뿐입니다. 정희가 정중히 거절합니다. 할머니, 하지만 앞으로도 무연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속 계실 텐데요. 복지과장이 설득해 봅니다. 할머니 혼자서는 한계가 있으시잖아요. 구청에서 도와드리면 더 많은 분들을 제대로 모실 수 있어요. 정희가 남편 도수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정말로 이 일을 구청에 맡겨도 될까요? 복지과장이 다시 말합니다. 할머니가 지금까지 모신 분들도 모두 추모당으로 모셔서
더 넓고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시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연고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추모당에서 모시고요. 정희가 고민에 빠집니다. 정말로 이것이 남편 도수가 원했던 일일까요? 할머니께서는 명예관리인으로 계시면서 언제든 추모당에 오셔서 분들을 돌봐주시면 됩니다. 복지과장의 말에 정희가 마음을 정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정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 혼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한 달 후 관악구 무연고 영령 추모당이 완성되었습니다. 구청 1층에 마련된 넓고 엄숙한 공간이었습니다. 정희의 집에 있던 약 1000개의 유골함이 모두 추모당으로 옮겨졌습니다. 각각의 위패들도 정성스럽게 새로 제작되어 안치되었습니다. 정희는 매일 추모당을 방문해서 분들을 돌봤습니다. 향을 피우고 꽃을 올리고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드렸습니다. 이제 더 좋은 곳에서 편히 쉬세요. 정희가 새로 안치된 위패들 앞에서 인사합니다. 구청에서는 전담 직원도 배치해서 추모당을 관리했습니다. 정희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무연고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추모당에 모셔졌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혼자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정희는 비어있는 집에서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는 당신도 편히 쉬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따뜻합니다. 빚은 우리가 다 갚았으니까요. 정희가 남편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분들도 이제 더 좋은 곳에서 편히 쉬고 계세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아무도 외롭게 떠나지 않도록. 창밖으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마치 남편 도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살랑살랑 흔들고 촛불 위로 고요한 평온이 내려앉습니다. 정희의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무연고 사망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추모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정희는 그 중심에서 계속해서 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남편 도수가 꿈꿨던 세상, 아무도 외롭게 떠나지 않는 따뜻한 세상이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홀로 살다가 홀로 떠나는 이들의 마지막 길을 누가 기억해줄까요? 김정희 할머니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평등하다고, 그리고 누군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은 단순한 호명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증명이며 삶의 흔적을 지워지지 않게 하는 마지막 예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누군가를 기억하고 누군가에게 기억되기 위해서는 아닐까요? 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각자가 만들어가는 기억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가 말입니다. 오늘 밤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보세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마지막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우리 주변의 외로운 이웃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기억하고 싶은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며, 이 이야기 어디서 들으셨는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의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